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이 한반도의 전쟁위기 관련한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4.1 부동산 대책,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이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전쟁 위기와 한국 경제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94년 이래로 이렇게까지 이제 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는 생필품을 사놓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고요. 네. 전쟁 전문 기자도 지금 입국을 하고 있다 그러고 주한미군 가족들이 탈출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는 등 정말 불안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들이 경제방송이니까 이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의 움직임을 가지고 현재 위기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 관련 문제들이 금융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올랐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것이죠. 이거는 투기자본들이 이 위기가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수준에서 그칠 거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요, 2차, 3차 횟수를 더해가면서 그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10년 3월 26일이었죠. 이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사건 발생 초기에는 영향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북한이 맞대응하면서 긴장이 크게 높아지자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2010년에 11월 23일 연평도 사태 때는요, 이 사나흘 급락을 하다가 주가가 이후 서해 훈련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제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 이 투기자본들은 이 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커지면서 실제로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 투매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거죠.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저러다 말겠지 하다가 북한이 이제 점점 대응 강도를 높이고 B-52나 B-2 같은 핵 폭격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북미 간의 사실상의 시뮬레이션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져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와 키 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게 3월 5일이었고요. 당시 코스피 지수는 2020 수준이었는데요. 한때 지금 1920선이 붕괴됐다가 소폭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56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 4주간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 중에 우리나라가 28억 5,530만 불로요.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투매가 지속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 4조 원의 외국 투기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꼭 이 북한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북한 문제가 이전보다는 이제 훨씬 강하게 이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좀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좀 다들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도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네,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올해 초를 기점으로 해서 한 1,100원 수준에서 최근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측에서 이제 개성공단 운영을 잠정 중단하면서 급등해서 1,140원까지 상승을 했고 현재는 1,13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 때도 이 다치지 않았던 이 개성공단이 다치면서 설마하던 불안감이 현실화가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이유는 좀 뭐라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남측 언론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전쟁 위기를 운운하면서도 정작 이 돈을 벌어들이는 개성공단은 폐쇄하지 않는다 식의 이 발언과 보도를 해왔었죠. 현재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일종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일종의 이제 비아냥적인 이런 기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최근에 국회 청문회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개성공단의 대규모 인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한미 합동으로 구출 작전을 펴겠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인질로 현재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인질 발언들을 하면서 이 인질을 구출한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직접 전면전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개성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이제 인질 구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북측에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긴장된 국면에서 불필요한 발언이나 행보들이 위기를 키운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게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유엔 제재,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했다고 이제 자기들은 맨날 발사하면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했다고 제재하고, 이제 핵실험 역시 이제 미국이 한 1000번 넘게 핵실험을 했는데 북한 핵실험을 가지고 이제 막 압박을 하니까 막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한미 군사훈련까지 하니까 좀 그래 그렇게 우리도 이제 제대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러면서 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긴장이. 이 개성공단 문제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령 천안함이나 연평도 때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공단이 운영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좀 공연히 소란을 떨다가 좀 문제를 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여하튼 예, 공단 운영이 중단이 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포함해서 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겠죠. 현재 개성공단에는요, 이 섬유나 기계, 금속,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제조업체 123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 노동자 5만 4천 명이 고용되어 있고요. 조업이 중단될 경우에 이들 기업은 연간 총 생산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4억 한 7천만 달러 정도 되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하루에 128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15억 정도의 생산 차질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경제적 피해라는 것이 단순히 생산액 손실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 개성공단에 지어진 건물을 비롯한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을 텐데 이 투자한 돈은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국내 업체들도 피해를 보게 되겠죠. 이전에 이제 조봉현 이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2009년 6월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공단 인프라 조성과 기업들의 직접 투자액 약 1조 원, 그리고 국내 모기업 부실과 협력업체 부도 등으로 모두 6조 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요, 이 범중소기업계 대표단을 구성해서 북측에 파견하기를 희망한다고 정부에 이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주기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북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들어오는 약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3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돈을 이제 포기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걸로 봐집니다. 네, 적지 않은 피해이긴 합니다.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데 개성공단 문제라는 게 이제 경제적 손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개성공단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은 개성 인근 휴전선에 북측 군대를 뒤로 물리고 민간 기업이 들어선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남북이 함께 꾸려가는 공단을 만든 것이죠. 북측 입장에서는 당시에 개성공단을 만들 당시에 휴전선 인근의 군부대를 뒤로 물리는 조치를 취하면서 남측 인력을 평양 인근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면서까지 진행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있죠. 네. 단순히 남측의 기업들과 북측 노동자들이 돈을 버는 수준을 넘어서 평화의 상징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이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경우에 다시 개성을 중심으로 한 휴전선 부근은 군대와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긴장은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살아남았던 이 개성공단이 지금 현재 폐쇄 직전으로 가서 갑갑한 상황인데요. 좀 이런 긴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 금융시장을 비롯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12일이죠. 방송을 하는 오늘인데요. 네, 오늘이죠. 네. 캐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하고요. 4월 30일까지 독수리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죠. 이러한 일정 속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다가 실수 하나로 큰 사태가
벌어질까 불안해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 전쟁에 의한 피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걸로는 이제 뭐 아프간전이나 이제 이라크전 이런 것들인데요. 실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그냥 사막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강국이 그렇게 밀집돼 있지 않은 그런 나라고, 아프간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데서의 어떤 전쟁 이런 거를 이렇게 이미지에 담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완전히 밀집돼 있고 강대국들도 다 둘러싸여 있고 이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 좀 이렇게 그 피해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솔직히 뭐 상상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이 참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지금 이제 될 텐데요. 이 경제적 손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의 이 반핵 단체인 NRDC라고 하는 곳이 있던데요. 여기서 이제 미 정보자유법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입수한 정부 비밀문서와 CIA 기밀문서, 민간 연구소가 입수한 비밀문서를 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용산에 15킬로톤, 그러니까 이건 히로시마 원자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급의 핵폭탄 한 개가 떨어질 경우에 사망자가 62만에서 125만 명이 될 것으로 네. 추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요, 단지 핵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이고, 여기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뭐 도시가스 저장소와 주유소 화재, 뭐 건축물 폭파, 뭐 이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피해들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텐데요. 그 피해 규모는 빼고 계산한 거라서 그것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는 이제 히로시마 원자 폭탄급 한 개만이 용산에 투하된 사항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싫지만 이 전쟁이 난다면 핵폭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뭐 한 개가 떨어지고 이게 끝나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더 큰 피해를 정말 이제 수치로는 상상하기 싫은 이런 피해가 나타날 걸로 봐지고요. 또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군사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이제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무기체제가 이전보다 훨씬 발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보다 17배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이 3년간의 전쟁으로 인명 피해가 500만 명에 이르렀고요. 재산 피해는 당시 전가옥의 60%인 한 300만 호 정도가 파괴가 되었고, 건물이 5만 3천 동, 철도 교량이 630km가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 17배를 곱하면 끔찍한 남아나는 게 숫자가 없는 거죠. 예. 나타나겠죠. 결국엔 대화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전쟁이 나면 민족이 절멸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게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위기 속에 다시 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요, 60대에 달하는 최신 기종의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당장 책정된 예산만 8조 3천억 원으로 당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다 이렇게 불리는 지경이죠.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의 F-35 기종의 도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이제 막대한 비용인데요. 2002년 약 7천만 달러로 추정됐던 이 F-35 한 기당 가격이 현재는 1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F-35라는 기종은 아직 개발이 완료된 전투기가 아닌데요. 개발이 진행 중인데 결함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개발 기간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결함이 발견되고 생산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도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봐지고요. 그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이 기종을 선택할 경우 60기 도입 가격만도 15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기종이 도입되면 새로운 경납고도 필요할 거고요. 할주로도 새로운 기종에 맞게끔 변경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이런 데 대한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2조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약 17조 원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이는 한 해 국방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공군의 5년간 예산을 모두 투입해야 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운영 유지비에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도 이걸 이제 F-35를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세계적인 핵의 감사 업체를 불러가지고 F-35를 운용하는 데 드는 총비용 추산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F-35 65대를 운영할 경우에 총 42년에 걸쳐서 약 450억 캐나다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약 49조 원이 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사례를 이렇게 비춰봐서 한국에 적용을 해보면요. F-35를 60대를 구입을 하는 거니까 60대를 30년간 운영하는데 약 3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 비용과 부대 비용 17조 원까지 합치면 총 50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 F-35가 지금 결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계속 결함이 먹튀 논란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의 이런 우리나라 정부의 이 무기 구매가 이 미국 군수업체들 배만 좀 불려주는 결과를 낳을 걸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군산복합체라고 해서 이 미국의 이 군수업체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들한테 있어서는 뭐 지금과 같은 위기, 우리나라 위기는 상당히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이 위기가 고조될수록 무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테니까요.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레이턴 등의 대표적인 군수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10대 무기 제조업체 중에 6개사가 미국 회사고요. 나머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불필요한 군대를 유지하게 하고 의도적인 긴장을 조성해서 무기를 팔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로비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죠. 현재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는데요. 1980년에서 90년대 초에 파키스탄이 이제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비밀 문건이 해제된 거를 살펴보면 미국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를 일부러 묵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불거지게 되고 양측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한번 팔았다가 파키스탄에 한번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꼭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 한반도 우리나라 땅에 이제 미국이 막대한 무기를 팔아왔는데요. 네, 1994년도에도 큰 전쟁이가 있었었는데요. 당시에는 아파치 헬기라든지 패트리엇 미사일, 항공기 적외선 감시 장비 등에 대한 구매 압력의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갑자기 이제 북핵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부시 행정부가 갑자기 재래식 무기를 문제 삼으면서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된 이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구매를 강요했던 것이 F-15K 전투기였었죠. 이제 부시 행정부는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F-15K를 판 이후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이런 문제들도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이런 긴장 고조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미국의 이 군산 복합체들의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 무기 판매 이런 게 현재 미국 경제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네, 군수 공장이든 민수 공장이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생산이 늘어나야지 경제가 회복되겠죠. 근데 이제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려면 재고가 쌓이면 안 될 겁니다. 근데 군수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재고라고 하는 게 쌓여있는 무기일 텐데 이 무기를 계속 팔고 소진해야 하겠죠. 지금은 미국 경제의 침체기이니까 생산을 늘리려는 미국 정부의 욕구는 더 커질 것으로 봐집니다. 게다가 중요한 문제가 고용 문제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경제 지표 중 하나가 고용률입니다.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을 중단시키는 걸 기준을 실업률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군수업체들이 미국 고용의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쉽사리 군수업체의 생산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공장이 돌아가야지 고용이 유지되고 늘어나겠죠. F-35 전투기의 경우에도 개발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미국 정부는 2,443대 가량 구매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캐스터라고 이제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조치에 따라서 예산이 8% 삭감되더라도 국방부는 8,350억 달러를 주고 F-35를 구입할 예정이면서 여기서 국방부는 미 국방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가 8,350억 달러를 주고 F-35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이외에 F-35 시스템 운영과 유지에 추가로 6,350억 달러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함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국방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도 이런 군수업체들의 이런 무기를 사주는 이유는요. 미국 50개 주 중에 45개 주에서 F-35 부속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고용 효과가요. 13만 3천 명에 이르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 경제 위기 상황을 비춰보면 이러한 군수업체들의 생산을 포기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으로 봐집니다. 네, 특히 미국이 이제 현재 시퀘스터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국방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미국 정부하고 군수업체들은 좀 외국에 무기를 이렇게 판매해야 될 요인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이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은요, 회계 연도가 마감되는 이 9월 말까지, 올해 9월 말까지 7개월 정도 동안 850억 달러가 자동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 예산은 올해만 한 4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조 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향후 10년 내에는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546조 원의 국방 예산도 줄여야 합니다. 당연히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에게 미국 정부가 이 무기 조달 자금을 지불하기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봐지는 건 당연하겠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겠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미국 내 군수업체들의 지위와 고용 등을 고려해서 국가 차원에서 외국에 적극적으로 무기 강매 압력을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한편에서는 이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이 기회로 이 무기를 계속 강매하려고 하니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국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은요. 이러한 무기 구입 비용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3월 31일에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병진 노선에 대해서는요,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개발되어 있는 핵을 통해서 국방을 강화하고 나머지 국방비 지출을 최소화해서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해 나가면서 국가 안보를 이렇게 보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봐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북의 핵을 중심으로 한 군사무기 체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가 없죠. 핵 독점권을 이제 포기할 리 없는 미국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뭐 레이더라든지 뭐 전투기 등의 전술 무기를 많이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들 무기들은 다 고가의 최첨단 무기들이죠. 결국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은 대체로 어디에서 사오겠습니까? 이제 미국이겠죠. 예. 미국의 군수업체에 배를 불리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또 다른 문제는요. 이렇게 구입하는 무기의 대부분은 최첨단 이런 무기로서 막대한 돈이 소요된다는 건데요. 이 김종대 씨라고 이 디펜스 21 플러스 유명한 군사 전문가죠. 예. 분석을 보니까 이런 식의 고가의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재정이 부족해져서 무기를 도입할 수 없게 돼서 이 구조적 무장 해제를 당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일례로 이제 북한에 이제 가장 위협이 되는 무기가 뭐 장사정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론되는 것들이 대공 방어 체제인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 한 발에 통상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라고 비용이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막기 위해서 한국에 아이언돔을 설치할 경우에는 7천만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시간당 1만 발 이상을 서울로 발사할 수 있는데 아이언돔 포대 하나 갖추는 비용만 560억 원이 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무기는 값이 엄청 비싸니까 도입이 당연히 지연되거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된 국방시설을 갖출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몰린다는 거죠. 이를 이제 김종대 씨가 외국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구조적 무장 해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결과는 미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겠죠. 네. 이 지난 한국 전쟁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못하고 60년을 끌면서 이 남북이 대립하느라 힘들고
국민들이 만든 부의 상당 부분이 전쟁 장사꾼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위기가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죠. 이번 위기가 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쉬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한 국장님이 1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언론들이 다들 이제 파격적이라는 각종 보도를 쏟아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적 내용을 간단히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이 무주택자들을 위한 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고요. 둘째가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이 양도세 면제 조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설업계와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 일산, 평촌 이쪽이죠. 이쪽의 집주인들을 위한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네,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들에 대한 대출 규모를 2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2배로 확대하고 금리도 최저 3.3%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들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 DTI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의 비율 보통 한 4-50% 되는 거죠. 네. 여기를 이제 은행권 자율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죠. 적용하고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담보 대비 이 대출액의 비율이죠. 네. 이거는 60%에서 70%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 발표 후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 과거에 집을 샀던 이지만 지금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아닌 분들한테도 이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뭐 무주택자들에 대한 이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취득세를 없애주고 대출도 늘려주고 심지어 이 LTV, DTI 규제까지 완화해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빚을 더 내주고 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전세난으로 고생하지 말고 집을 사라 이런 것이죠. 네, 일단 그렇고요. 이 양도세 폐지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1주택자 보유 9억 원 이하 85제곱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이 양도세 면제 대책의 경우에는요, 보통 주택 매입자의 자격을 중심으로 기준을 내놓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 조치는 주택을 기준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게 좀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맨 앞에 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이런 표현이 빠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의 신규 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또는 1주택자 보유 9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뭐 네,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군요. 앞에 그걸 붙이니까 좀 네, 좀 낫죠. 정책의 의도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향후 5년간 주택을 몇 채 갖고 있건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택이죠.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안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양도세를 일부 예외를 빼고는 5년간 폐지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조치입니다. 네, 그렇겠군요. 이 신규 미분양 주택은 다 포함되는 거고 네.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자 보유 9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원래 9억 원 이하 그리고 85제곱 이하 주택이 원래 이제 발표된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9억 원 이하 또는 85제곱 이하 주택이라고 바꾸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더 늘어나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집 사면 5년간 양도세는 없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게 아니라 중과가 없는 게 아니라 양도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 문제는 어떤 겁니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는 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이 가령 15층 건물이면 2 내지 3층을 더 올리는 겁니다. 재건축하고 비슷한 원리인데요. 이 재건축이라는 게 원래 100세대짜리 아파트면 그 100세대가 사는 아파트를 허물고
대신 150세대 되는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50세대를 일반 분양한 돈으로 100세대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이런 방식의 이게 이제 재건축이죠. 예, 부동산 거품이 한창일 때는 이제 일반 분양이 비싸게 잘 되니까 비용이 거의 안 들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시세 차익을 거두는 거죠. 집이 더 좋아졌으니까. 예, 수직 증축 리모델링도 이제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이 조치의 대상이 건설업계와 일기 신도시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이 되면 건설업계 일자리가 많아질 거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즉 분당, 일산, 평촌을 겨냥한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이쪽에 이 아파트들이 주로 15에서 20년 된 곳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기간이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낡은 데다가 지금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일기 신도시들에서는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파트 위에 건물을 더 올리면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 이 15층 건물을 지을 때 지방공사를 당연히 15층에 맞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15층인데 20층의 집안을 만들진 않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2, 3층을 더 올리려면 이에 걸맞는 이 집안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첫째로 이 일기 신도시들인 분당, 일산, 평촌은 원래 이 논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밭에다가 아파트를 세운 경우라서 이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집안 보강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거다 이런 게 정설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존 아파트들의 설계도를 정확히 봐야 이걸 하지 않겠습니까? 수직증 네. 집안 공사나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대부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심지어 이 이제 건설업자인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서조차 이 수직증 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손학규 같은 사람이 이 분당에서 총선할 때 보궐선거할 때 이걸 걸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한 번 있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허용키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게 좀 애매한 게 이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이렇게 과열돼 가지고 하다 보면 이 안전성 문제가 등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건설 부분에서는. 네.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취득세, 양도세를 없애주고 LTV DTI를 완화해주고 빚내서 이게 완화해서 빚을 더 내게 해주고 수직 증축 허용을 해주면서 이 집 사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이나 뭐 주택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주거 중심의 대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건설사 사장 출신 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못했던 규제들을 풀면서 이 매매 중심의 정책들을 가득 내놓은 좀 이런 상황입니다. 아, 상당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군요. 예, 심각한데요. 예,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이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좀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도 이제 향후 전망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좀 어떻게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발표 직후에 좀 2주나 돼서 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가 좋아졌는데요. 이 초반에는 뭐 그냥 다 난리였어요. 언론들이나 뭐나 뭐 파격적인 대책이고 외환위기 이때도 없었던 대책이다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거품이 금방 사라지고 부정적인 전망들 뭐 어차피 마찬가지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미래에셋증권과 부동산114가 이번 대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전체 응답자 중에 53%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부동산 시장 회복 시기는 언제로 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가 42%였고
2014년 이후가 32%였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 상품으로 주택 매력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냐 이런 질문에는 10명 중에 7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 위험이 59%고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가 3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90%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주택시장 하락세의 주된 요인으로는 이 67%, 그러니까 3분의 2죠. 이 응답자들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득 및 직장의 불안정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 여전히 소득 대비 높은 가격 수준이 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56%의 응답자가 아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변화할 거다라는 전망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취득세나 대출 조건이 완화됐다고 이 매매로 나선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이 양도세라는 게 이제 양도 차익이 생겨야 이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도 차익이 없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간 과연 집값이 올라서 양도 차익이 생기겠는가? 이거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별로 유인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 역시 그렇게 지어놓은 아파트를 과연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좀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이 분당 신도시가 쫙 펼쳐져 있죠. 차로 가면 한 10분, 20분씩 가야 됩니다. 100km로. 네. 근데 그 수많은 아파트들을 다 2, 3층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좀 고민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게 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주요 세 가지 대책 이외에도 이제 하우스 렌트푸어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부분 대선 당시의 공약을 복사해 놓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국민행복기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예, 그것과 비슷한 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핵심 공약이었던 이 주택지분 매각제도였는데요. 그러니까 하우스푸어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입해서 그거에 대한 월세를 내도록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살도록 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때 저희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2억 원씩 해서 뭐 하우스푸어가 이제 100만 명이면 뭐 100조 원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부분에 이제 정부가 100억 원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억 원이면 1억 원씩 매입하면 100채입니다. 그리고 2억 원씩 매입하면 50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행복기금도 원래 18조 원이었는데 이것도 택도 없다 그랬는데 1조 5천억 원으로 줄였고 네. 이제 주택지분 매각제도도 50에서 100조 이렇게 막 들어야 되는데 100억 원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알죠? 사실상 이제 이 공약을 이제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돈 없는 전세대도 역시 별다른 진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목돈 없는 전세제도가 이제 이 시중금리 수준의 월세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건 좋다고 보는데 이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일반적인 전망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월세를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 볼 때는 뭐 지금 현행 14%인 이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을 상한을 한 뭐 4, 5% 정도로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매 같은 게 벌어질 경우에 이 날아가는 이 전세 보증금 문제 앞으로 되게 심각할 것 같은데 이 전세 보증금 보장 한도를 현행 한 7천만 원 수준에서 한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대책이 나온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작게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공공 분양을 좀 줄이고 보금자리 주택을 많이 줄인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한 11만 호 정도, 연 11만 호 정도로 늘리겠다.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뭐 바우처 제도 해서 월세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들 정도의 소수에 불과한 대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하우스 렌트 푸어 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부동산 부양책만 잔뜩 나왔고 그걸로도 집값 하락세는 막기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한과백의 꼴통경제 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 꼴통경제군요. 예,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